네, 됐습니다, 이제. 네. 우리 그 감사인연합 회장님이신 김강윤 회장님의 잘 안 들립니다. 말씀으로 이번에 이제 그 국가부채 추이와 국민연금제도 기업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국가부채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행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적연금 쪽에 있어서의 위기, 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경제학자들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 경제학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쪽에 전공을 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계속 그 국가 부채가 아니라 국가 채무의 개념으로 국가 재정 그 주요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국가 부채라는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D1 우리 국가 채무할 때는 D1으로 이미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D2는 국가 부채, 일반 정부 부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D1하고 국가 채무 개념의 D1하고 일반 정부 부채 개념 D2는 기본적으로 이 범주가 다릅니다. 이 현금 일단 이제 개념은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 국가 부채는 D2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고 이 발생주의 회계 개념이 로 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범주 포괄 범위가 일단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정부 관리 기금으로 D1은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D2는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 회계뿐만 아니라 비공리,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것이 D2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 항목 측면에서도 이 D2는 D1에서는 이 공채를 제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당 부채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발생주의 부채 항목도 제외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D2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에 대해서 D2에서는 그 D1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건 제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공채 제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부채라고 해서 D3는 일반 정부에서 공기업까지 추가해서 확대시킨 부채 개념입니다. D3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부채의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 D1 개념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699조 원인데 D2 개념으로는 73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금 D1, D3하고는
이 중앙정부 회계기금은 큰 차이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게 이 회계기금만 하더라도 이 국가채무 D1이냐 D2냐에 따라서 이 범주가 차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공공기관 내부거래 빼고 하면은 이렇게 699조와 767.76조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뭐 실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D1은 723.2조 원인데 D2는 810.7조로 거의 뭐 8, 90조 정도 차이 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D3는 더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연금 충당 부채라 해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대해서 연금 부채를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D2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충당 부채의 규모가 사실은 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두 개만 합했을 때 1,044조 7천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D2라고 해놓은 금액 810.7조보다 더 큰 금액의 연금 충당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부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까지 2018년까지는 그렇게 뭐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이 D1으로 보나 D2로 보나 국가 GDP 대비 비중은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죠.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2019년에 대폭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D1과 D2를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2015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35.7%, 국가 부채 비율은 40.8%, 202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은 43.8%, 국가 부채 비율은 48.7%로 한 5%포인트, 약 4.9% 정도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제 D1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가 부채 개념을 보면은 GDP 대비 5%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2 자료는 또 D1보다 늦게 발표합니다. 1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캐나다,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도 다 D2 개념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48.7%니까 높지 않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이 정가 추이죠. 이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과거에 2015년부터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늘자 갑자기 늘어났죠. 대부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2019년부터 이미 늘어났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늘어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 코로나 발생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크게 개입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의해서 발생한 돈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모든 지출을 갖다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수준은 아직은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2021년 넘어오면서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국가 부채 비율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021년, 2022년까지 국가 부채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D2 기준의 세부 내역을 발표하지 않아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그 D1 중심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지금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43.8%,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 기준이 819조, 32조로 규모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가 이 71.2조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리재정수지하고 통합재정수지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 특히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고 그걸 빼면 그 관리재정수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재정수지의 그 적자폭이 더 크죠. 우리 국민 통합재정수지로 보면은 적자폭이 작아집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직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국가채무 성질별 추이로 보면은 적사성 부채 비율이 커지고 금융성 채무는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은 이런 추이로 계속 나갈 경우에 있어서 2025년이 되면 이 국가 채무 비율이 58.8%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8.8%예요. 사실은 우리가 2018년, 19년에 뭐 국가 채무 논쟁할 때도 정부도 40%를 넘어서냐 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 2021년에는 50%를 이르르고 또 2025년 되면 58.8%까지 늘어난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이유를 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이 지출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복지나 국방이나 경제개발 쪽의 예산들인데 이들 예산들이 다 2020년에는 다소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상경제 성장률보다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뭐 이 2020년, 2021년에도 보면 굉장히 특히 국방비도 높았고 또 경제도 높고 이 복지만 높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국방비 복지비 지출만 느린 게 아니라 경제개발도 느리고 국방비도 느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용 예산을 복지 지출을 포함한 적자 재정으로 가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이 국민 부담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인데요. 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은 GDP 대비해서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각출료이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출료를 합한 건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그 조세 부담률은 이렇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7.7%에서 8.6% 이렇게 늘어난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조세 부담률은 20.7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에 조금 뛰고 난 다음에 거의 변동이 없는데,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지금,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지출 증가의 가장 큰 중심에서는, 우리 8대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문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사회보험기금 수지를 뺀 것, 포함한 것이 통합재정수지인데, 일반적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인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라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등 그 흑자 부분이 포함된 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거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통합재정 수지는 대부분의 정부에서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재정 수지조차도 마이너스가 된 아주 굉장히 특징적인, 물론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지만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을 때 특별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2019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재정 수지로 보면은 향후에도 계속 100조 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적자 구조가 고착됐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에는 12.5%이던 것이 2060년에 가면 27.6%로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8대 사회보험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그 김광률 회장님 말씀이 평소 하시는 말씀대로 국가 채무가 아닌 국가 부채 중심으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특히 IMF가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은 GDP 48, D2 기준입니다. 48.7%에서 2026년에는 69.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D2로 증가하면. 그리고 이제 8대 사회보험 재정도 지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로 늘어나고 있고, 고용보험도 사실상 정기기금이 고갈돼 버렸습니다. 이 4대 연금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정위기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때문에 복지 수요는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남북한 이 관계, 이것도 잠재적으로 국가 부채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이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로 주요 국가 부채가 대폭 증가됐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는 재정 기축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더욱 확대시키는 있는, 특히 지금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여야 후보 관계없이 지금 250조에서 300조 원대의 공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게 잡은 거죠. 실제 그대로 하면은 300조 다들 넘을 겁니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재정 건전성은 강화되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양적 확대 정책, 그 다음에 세출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재정은 나가는 것을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입 대출, 수입 들어올 걸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국가 부채가 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 통합재정 수지를 플러스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꾸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어떻든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자금을
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사실상 소득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그 사회보험료, 이 조세부담률보다는 국민부담률, 이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합한 것이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완전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지출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정리로 정리하자면 D2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연금도 국가 책임의 연금에 대해서도 발생재기 회계를 적용해서 국가 부채를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일반 정부의 이 국가 부채와 함께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 부채 연계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그 세수를 들어오는 걸 갖다가 감안해서 복지지출도 확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까지 합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개념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사회보험에서도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공무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게 적자 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세로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로 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장성 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올리는 건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해라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은 국민 부담이죠. 그래서 이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올릴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고용보험료 올릴 수 있는 한계만큼만 고용보험 보장성도 확대해야 된다. 그러한 원칙이 이루어져야 그 사회보험에 의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재원 3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 복지지출 30%는 지금 스웨덴 수준인데, 사실 스웨덴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 이미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40% 되는 상태에도 30% 써야 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 부담은 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새로운 재원 방안, 수입과 지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세도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부가가치세, 소비세 뭐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지금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득세는 사회보험료가 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세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리기 힘들고, 법인세도 이미 OECD 국가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있는 영역은 부가가치세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출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부채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유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거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공적연금 유기의 핵심 내용은 노년부양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노년부양비는 뭔가 하면 15세부터 6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것이 지금 101이 된다는 겁니다. 2070년이 되면.
작년 연말에 가장 최근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양비가 과거에도 높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그렇죠. 이때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고 노년 부양비는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노년 부양비가 101이 되고 이 청소년 부양비는 아동 부양비는 16%밖에 안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117로 높죠. 그리고 자꾸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인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 구조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노년 부양비나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합해서 39밖에 안 됩니다. 과거보다도 부양 부담이 적고 미래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안 하면 앞으로 이때 되면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인 인구 문제 이렇게 부양비가 높아지는 것은 학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학계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문제고 특히 이걸 보시면은 2065년 가면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가 노인 인구 비율이 46.1%인데 일본이 지금 제일 노인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36.2%밖에 안 됩니다. 독일도 31.8%밖에 안 되고요. 스웨덴도 26.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노인 인구 비율 국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연금 문제의 핵심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 늘어나는 거 말씀드렸고 출산율 말씀드렸고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최근에 이건 2018년에 추계한 거고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다른 기관에 추계한 거는 뭐 2054년, 55년 더 빨리 고갈된다고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래 추계이기 때문에 2, 3년 늘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확실히 적립기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1778조까지 늘어났다가 2040년대 초에 이게 빠른 시간에 10한 5, 6년 만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총지출과 총수입을 보험료 수입을 보면 현격한 격차가 나죠. 그래서 그 인구 추계를 복지부가 처음에 추계했던 기준에 인구는 노인 인구 우리 학계 출산율이 거의 뭐 2.3, 1.2, 1.3, 1.3 정도 되는 거로 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낮아질 것으로 지금 0.80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 더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하면은 적립기금 고갈 시기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율인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9%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가 거의 30%를 넘어서야 그 당시 연금 수급자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3배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소득의 3배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연금에 아까 그 노년부양비 100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 제도상으로의 부양비는 120입니다. 가입자 1명이 연금 수급자 1.2명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된 그 30% 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중에서 뭐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고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좋은 규모인데 계속 늘어나죠. 이만큼 이제 국고 보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연금은 그나마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같이 개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5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나마 좀 낮지만 그런데 고갈되고 나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교원수가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사학연금이 고갈되면은 재정 위기는 더 심각하다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 충당부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 그렇고 사실은 연금 충당부채는 사학연금도 내부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계산해 보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국민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일부러 계산을 못하게 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추정컨대 예를 들면 지금 924조 원의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2배인 한 1,800조 내지 2,000조 원 정도의 연금 충당 부채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해도 생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는 지금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보험료율은 3% 내지 4% 정도 올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연금 소득 대체율, 연금 급여율을 더 높이는 그런 계약안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이러니까 적립기금 고갈이 몇 년만 늦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이 대안으로서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대안으로 내놨어요. 이안 또 대안 그대로 나누고 기초연금만 높인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지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사노위에서도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경사노위가 뭐 이 근로자 노동자 대표들이 주로 많이 시민단체하고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소득보장 높이는 이 다안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 단체가 반대해서 못했죠. 정부 개편안 재정 전망을 보면은 이 정부 개편안 4만이죠. 소득대체율 45% 높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3%밖에 안 높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적립기 고갈 연도가 몇 년 늦어졌지만 그게 사실은 뭐 2063년에 적립기준이 소진돼 버리니까 6년 늘어나는 거죠. 6년 늘어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연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적립기금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소득 대체율을 높여버리면은 보험료율 수준인데 보험료율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급여율이 높으면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가방치 보험료율은 34.6%, 36.8%, 현재 9%밖에 안 되는데 35% 높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안이라고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당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적립기금이 924조 원이나 있는데 무슨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고갈돼서 연금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계산되는데도 사실은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혁돼야 됩니다. 군인연금하고 사립학교직원연금도. 그래서 일반 국민연금만 개편할 수는 없고요. 같이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의 역할, 지금 전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의 70%에게 지금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죠. 이걸 좀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 다음 퇴직연금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지금 1년 근무하면 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연금 수급자가 연금 선택할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죠. 어떻든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적사진도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특히 인구구조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노인인구 비율 구조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이
적립 방식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된다는 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은 급여 수준은 깎든지 보험료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급여 수준은 낮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은 유지하고 연금 보험료율을 해낸 9% 소득 대비 9% 거두는 걸 16%로 높여야 됩니다. 이 플러스 한 17%까지 높이면은 210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6%까지만 높이면 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연금도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료 높이는 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퇴직금 중에서 일부를 이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영연금도 국민연금으로 일어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62세죠. 내년부터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지금 보시다시피 1975년에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65.8%밖에 안 됐는데 65.8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17년에는 85.7세로 늘어나고 향후에는 91.7세로 늘어날 것으로 됩니다. 이 기간만큼 연금을 더 오래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201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까지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로 높이는 조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험료는 59세까지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65세에 연금 받도록 되어 있으면 64세까지는 보험료 납입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대부분 나라도 그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년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 연장과 연동해서 수급 개시 연령도 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직업보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 직업보장한다고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없죠. 그래서 직업보장을 법률안을 만들자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장인데, 사실은 뭐 저는 뭐 그거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 그걸 넣는다고 해서 적립기금이 없는데 국가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업보장을 하는 것은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개의 조정안을 넣으면은 적립기금이 209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도 올라가는 것도 이제 16%까지 올리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30%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16%까지 올리면 되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보험료를 안 올리면 올라갈 보험료율입니다. 제도 개혁하면 16%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은 수익비상으로年금만큼 받는 구조로 가정하면은 보험료를 한 16%, 17%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가 17%를 넘어서면 사실은 민영보다 못해지는 거죠. 수직균형 보험료가 17%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는 17% 이상으로 높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연금기금이 없을 때 올라가는 부가방식 보험료 개념으로 가서는 우리나라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사실은 16%만 올린다 해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9%, 7%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걸 퇴직금 전환금에서 8.3%인 퇴직금 부담금을 5.3% 조정하고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수 있는 건 4% 정도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나라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18%에서 20%입니다. 20% 초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급여 수준은 비슷한데 받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그 퇴직금을 이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은 원래 국민연금법 만들 때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3%는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1998년대 법 개정하면서 이거 폐기해버렸어요. 이걸 다시 살리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도 뭐 우리 전 국민이 받도록 하자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부담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요. 어떻든 또 정액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소득 보충형으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관계상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기능도 어떻든 지금 수익률도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그 다음에 지금 가입자도 전체 근로자 50%밖에 가입하지 않고 또 연금으로 선택비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연금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노후소득 부담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네. 이제 됐구나. 이제 들리십니까? 네네, 들립니다. 예, 아유,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 다음 슬라이드 재미있는데 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빼셨네요? 그 지역연금 제도 개편하고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비교, 거기에 연금 예. 수급비,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그냥 넘었는데 예, 그 슬라이드 한번 펼쳐주시죠. 할까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재미있는 슬라이드인데. 네. 이제 공유됐습니까?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거기에 예. 연금 수급비, 수익비를 일단 그 밑에 공무원 연금 1.48배, 국민연금 1.5배 이렇게 해서 연금 수익비의 전문 용어 설명도 여기 붙여놓았으니까 우리 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보시면서 그 나중에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을 하면요. 공무원 연금이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은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15년에 법 개정하면서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수익비를 같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 공무원은 국민연금은 가입자는 보험료 9%밖에 안 내는데 공무원 연금은 18%를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2배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다 같아졌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공무원 연금에는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다가 퇴직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8.4% 일반 근로자들. 그런데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 퇴직금의 한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금 부족분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그 더 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은 사실은 같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공무원의 퇴직금은 요거는 급여의 한계 1.6배까지만 퇴직금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자기 소득이 월 소득이 1억이든 2억이든 거기에 맞춰서 퇴직금 지급하거든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면은 이 퇴직금을 활용하면 노소득 보장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실제로 그러면 왜 작게 보이냐? 과거에 공무원은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낮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반 근로자는 이 퇴직금을 다 현금으로 받아 써버려요. 노후 준비를 쓰지 않습니다. 이걸 연금으로 준비하면 국민연금하고 합하면 굉장히 이 상연금에 공무원연금에 상하는 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노력하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은 이런 부분이 강제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비교할 때는 공무원 연금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의 합계와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합계 그리고 자기가 보험료 더 안 내고 있는 이 개인연금 같은데 안 하고 있는 부분 이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더 공무원연금이 더 높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반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일시금 받아버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안 하고 그래놓고 이제 공무원보다 낫다 그러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금 수리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적자 보전만 생각하는 거죠. 이 적자 보전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5조, 3조, 4조씩 적자 보전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800조나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적자를 냈다는 건 뭔가 하면 과거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829조 8천억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넣어놨어야 될 돈이 안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돈이 나갈 돈이 부족하니까 그 적자 보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자 보전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 과거 국민들이 보험료를 이 정부 사용자로서 적립해 해줘야 될 돈을 과거 정부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적자 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 부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국고 보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좀 정확하게 여기 제 생각에는 역시 회계 업무 하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경제학자로서 좀 예리한 분석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설명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회계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얘기할 것을 잠깐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거기 지금 질의 들어온 것이 Q&A에서는 질문이 들어오신 것이 없고 채팅창에서도 질문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앞에 슬라이드 제가 이제 조금 Q&A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인데 여기에 김 교수님께서 잘 틀을 소개를 해주신 것을 보듯이 우리가 일반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기자님도 항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들이 작성을 할 때 현재 국가의 채무 D1은 산출 근거가 86년도 GFS라고 해서 이게 IMF에서 낸
글로벌 그 통계 기준입니다. 요 통계에서는 그 당시에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채무를 계상을 이제 하도록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현금주의가 너무 구태연하다. 당연히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진작에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발생주의를 국가, 지방정부 이 부채 쪽에서도 채택을 해야 된다 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22년도로 치면은 20년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T1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그 공무원들 분들이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공무원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우수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알고도 사실은 국가 채무를 계속해서 D1을 가지고 통계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다음 지금 슬라이드에서 아까 범위에 대한 차이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수치로 볼 때 지금 국가 2019년에 해가지고 요 자료를 제시를 하고 20년 자료도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최근 자료를 입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대요. 굉장히 19년 자료만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자료를 여기서는 20년 자료를 제시를 이제 하시긴 했는데 국가 채무, 국가 부채 해서 48.7%의 차이가 4.9% 존재한다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또 이제 이 자료 제시를 하시면서 다른 나라 국제 비교는 당연히 지금 IMF는 D2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D2를 가지고 자료 구하는 게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해서 넣으셨습니다만 D1을 옆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사실 D1 자료는 이건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그 비교니까 당연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볼 때 이게 한국의 그 통계 자료를 자꾸 적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D2로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낫죠. 지금 48.7%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자꾸 D1에 집착을 해서 언론에도 표시하고 그러니까 또 기자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D1 자료를 자꾸 인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 여력이 있는 것처럼 부채를 좀 더 많이 올려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 일부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높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계학자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현금주의 그건 옛날 시대다 이게. 지금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숫자 자체도 이제 오히려 못 믿는 거 아니냐, 신뢰할 수 없는 D2 지표가 아니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부채, 충당 부채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충당 부채 반영을 뒤에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 군인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이 두 개 연금만 가지고 충당 부채를 제시를 할까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2019년 기준을 또 여기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2020년 자료는 정부에서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부득이 이렇게 이 자료를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창피한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2020년 자료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안 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요 2019년 자료만 기준해도 지금 뭐예요? 944조 원을 연금 충당 부채를 지금 여기 포함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가 부채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D2 기준으로 치면은 정말로 더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막 나와 있는 일반 정부 부채 D2가 810조 원인데 944조 원이 아주 2천억이 충당 부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비율이 지금 2배로 봐야 됩니다. 48.7%가 아니라 96%, 100%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그 D2 아니냐. 그래서 뭐 IMF는 그 주는 대로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도록 그 우리 회계학자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회계사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발생주의 시대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현금주의 정보는 무시하고 발생주의 정보만 가지고 채택을 하시도록 그렇게 그 발을 맞추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채 연금 국민연금의 개혁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9% 받고 있는 거 이거 16%로 올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그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현 정부가 지난번에 개선안을 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책임감 없는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개선안을 낸다고 하면서 뭐 현행 유지안을 2개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에 아니 개선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그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개선을 해서 9%를 12%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네 여기죠. 이게 그 소득 현행 유지안을 2개 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12%, 13%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 소득 수준이 너무 낮다. 별로 용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대체율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뭐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얘기할 때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이 시조를 개정 시도를 하다가 그냥 제일 높은 곳에서 원위치 현행 대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국민의 정서에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퇴를 한 것이죠. 정말로 책임감 없는 그 리더십인데 막상 이거를 국민연금을 개혁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갈 때에도 기존에 있는 그 직역연금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충당부채에 그거를 반영을 다 한다고 치면은 공무원들 연금, 사학연금도 포함해서 3대 지역연금 전부 다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적은 돈을 9%를 내면서 거기에 뭐 국민연금 다 형평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건 하향 평준화 하자는 것이냐. 그 돈은 적게 내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연금 자꾸 뭐 정부 보전해 준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 지적 말씀대로 이거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단순한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사실은 안 해왔던 것을 반영을 안 해왔던 그런 상황에서의 그 문제지 뭐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내왔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입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되게 그렇다고 한꺼번에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좀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은 진행을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점진적인 방식으로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김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